이 자갈치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제 아내가 그해 태풍 7호 때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를 위로하며 평생 바다의 의지에 살다가 결국 바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홀라비의 운명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녀는 태풍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제가 제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저는 칼도 쓰지 않았고 총도 쓰지 않았으며 잔인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책임, 가장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교묘하게 위장된 무자비한 무심함으로 그녀를 죽였습니다. 오늘 눈은 침침해지고 다리는 느려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눈을 감기 전 저는 이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람 부는 부산 해변에서 지난 40년 동안 제가 짊어지고 온 양심의 판결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프로그램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산 항구 도시에서 보내온 감정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바다를 정복하며 평생을 보냈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잃어버린 김만석 씨의 늦은 후회와 결혼에 대한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에는 가족의 상실과 깊은 내면의 고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이미지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의 아픔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상처를 준 적이 있는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구석을 찾아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짠 내음과 이른 아침 시장에 끊이지 않는 소음이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 부산에는 김만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그는 74세가 되었는데 보통 자손들과 즐겁게 지내거나 평화로운 요양원에서 노후를 즐길 나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핏빛 같은 붉은 노을이 바다를 짙게 물들이는 해질녘에 부산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매우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얼굴에는 풍파의 주름이 깊게 패인 한 노인이 바다를 향해 낡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낚시도 하지 않고 소주를 마시며 어울리지도 않으며 근처에서 바둑을 두는 늙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는 대양 한가운데 있는 암초처럼 고독하게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낚싯줄을 당기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해진 큰 두 손이 아주 작은 자수 바늘을 쥐고 서툴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릴 정도로 비통하여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현지 주민들 누구나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폭풍우 속에서 고함을 치던 어부가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느다란 실과 작은 자수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보라색 수국 꽃을 수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대고 늙어서 괴벽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그가 후회의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뚝뚝한 선장 김만석이 왜 자수 바늘을 잡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40년 전의 부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80년대 한국은 강력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부산은 해양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당시 김만석은 야망에 찬 젊은 선장이었고 힘은 밀려오는 조수처럼 넘쳐났습니다. 당시 그의 세계관에서 남자의 가치는 매달 집으로 가져오는 돈뭉치의 두께와 어획량, 그리고 부두의 다른 남자들에게 받는 존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민자 씨는 당시 한국 전통 여성의 표상이었습니다.
착하고 인내심 강하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장미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길가에 핀 야생화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남편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표했고 큰 소리를 낸 적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갈색 눈동자 속에는 언제나 파도에 익숙한 거친 남자인 만석이 결코 섬세하게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일부러 무시했던 막막한 외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 달씩 이어지는 원양 항해도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그는 만선을 축하하기 위해 선원들과 술에 취해 흥청망청 어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통 술 냄새를 풍기며 지쳐서 잠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에게 집은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여관 같은 곳이었지 삶을 나누는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987년 어느 가을 오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그들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민자 씨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 포함된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남편이 새 화물을 확인하러 항구로 나가기 위해 서둘러 신발을 신는 동안 문가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서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습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집에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오늘만이라도요. 김만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돈과 명예에 대한 깊은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짜증 섞인 얼굴로 찡그렸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떼돈을 벌고 있는지 안 보여? 이번 화물은 아주 중요해. 잘못되면 큰 돈을 날린다고. 난 가야 해.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하는데 이 집과 당신과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냐고.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민자 씨는 고개를 숙였고 마른 두 손은 옷자락을 구겨질 정도로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는 새 컬러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살 돈보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더 필요해요. 그녀는 아주 작고 약하고 절망적인 반항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귀찮아. 항상 쓸데없는 감정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돈이면 다 되는 거 몰라. 그는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민자 씨는 넓지만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따뜻했던 밥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갔고 젊은 아내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10년 결혼 생활 동안 반복된 레퍼토리였습니다. 김 씨는 도박도 외도도 하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신이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이 가난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난은 육체를 갉아먹을 수 있지만 외로움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 외로움은 민자 씨의 영혼을 매일 매시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아들이 학교에 가면 그녀는 자수해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국을 좋아했습니다. 수국은 주로 장마철에 피어나며 연약한 꼬집들이 모여 둥글고 풍성한 손길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수국이 진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냉정과 무정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수국을 수놓은 것은 무심한 남편 곁에서 고독한 삶을 선택한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이자 자신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88년 여름 가혹한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 7에 대한 경고 방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먼 바다에서 형성되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배들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 줄지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김만석 씨의 배도 막 자갈치항에 도착했습니다. 마땅히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집을 단속하고 처자식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욕심과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철선 가문의 자랑이자 밥줄인 배가 거친 파도에 출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닷줄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을까, 충돌로 선체가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바람이 끔찍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과 함께 밧줄을 보강하기 위해 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민자 씨는 애가 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종말의 날처럼 새까맸습니다. 강풍이 불어 창문이 연신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집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분명 그가 항구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배고플까봐, 추울까봐 일하느라 자기 몸 돌보는 것을 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가 바다의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뜨끈한 뼈다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녀는 찌개, 냄비를 여러 겹의 수건으로 꼼꼼히 싸서 손잡이가 튼튼한 알루미늄 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우비를 급히 걸치고 우산을 든 채 아들 준호에게 집 안에 얌전히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당부한 뒤 하얀 빗줄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지만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결정이었습니다. 항구는 마치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태풍을 피해 도망쳤고 배의 경적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천둥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성인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갑판 위에 서서 선원들에게 닭 기둥에 밧줄을 더 묶으라고 소리치며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그 짙은 빗 속에서 그는 바람을 거스르며 자신의 배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작고 왜소한 그림자를 얼핏 보았습니다. 민자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호하듯 국통을 가슴 앞에 꼭 껴안고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은 이미 바람에 찢겨져 뼈대만 남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향해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돌아가,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멍청한 여자야. 김 씨가 고함을 쳤고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지만 바람의 굉음이 그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장 뛰어내려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말을 듣고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듣지 못할 말을 입모양으로 중얼거리며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2층 건물 높이만 한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먼 바다에서 방파제를 덮쳤습니다. 엄청난 물의 힘은 배의 파편들을 끌고 와 서로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이 방파제를 넘어 검은 급류를 형성했습니다. 민자 씨의 발밑에는 미끄러운 이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뜨거운 국통과 함께 짧은 순간 허우적대다가
사나운 물살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민자야. 김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검은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다 가라앉는 그녀의 팔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가 자랑스럽게 정복했던 바다가 이제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괴물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인생의 여인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배 난간으로 달려가 뛰어내리려 했지만 다른 선원들이 제때 달려들어 목숨을 걸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선장님, 안 됩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물살이 너무 셉니다. 그들은 그를 차가운 갑판 바닥에 꽉 눌렀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쳤고 눈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든 알루미늄 통이 둥둥 떠다니다가 파도에 부서져 짠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의 마음속 태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태풍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구조대는 5km 떨어진 바위 해변으로 떠밀려온 이민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창백하게 누워 있었지만 두 손은 여전히 가슴 앞으로 오므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위한 뜨거운 국을 지키려 애쓴 것처럼 말입니다. 장례식 날 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지 못하거나 냉혈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상처럼 멍하니 앉아 아내의 온화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문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옷장을 열자 익숙한 자에스민 향기가 풍겨와 그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그는 미완성된 자수틀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천 위에는 보라색 실로 수놓담한 수국꽃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자의 일기였습니다. 5월 5일. 그이가 또 떠났다. 나는 수국을 수놓는다. 사람들은 이 꽃이 냉정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 결혼 생활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아름답지만 슬프다. 이 손수건을 완성해서 그이에게 선물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무심한 그라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5월 5일. 오늘 준호가 왜 아빠는 집에 잘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기다릴 뿐이다. 하지만 식은 국을 다시 드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사람의 마음도 다시 들 수 있을까? 마지막 줄을 읽고 난 김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수틀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투박한 남자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밀쳐서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관심으로 매일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폭풍이 닥치기 전에 이미 고독 속에서 그녀가 서서히 죽어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약간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고함과 쫓아냄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배를 팔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준호를 키웠지만 자신을 벌하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밧줄을 잡고 그물을 당기는데 익숙한 투박하고 큰 손으로 작은 바늘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실은 엉키고 천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떨어진 곳과 가장 가까운 항구에 앉아 자수를 연습했습니다. 바늘이 내려가 찌를 때마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사과였고, 바늘이 올라올 때마다 민자야 보고 싶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미쳐 다 끝내지 못한 수국 그림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완성하고 싶었고, 그녀가 그에게 주었지만 온전히 보답받지 못한 사랑을 잊고 싶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노인 김만석은 여전히 바람 부는 부산 바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같이 화를 내던 선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그저 한 땀 한 땀 바느질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인 남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국, 자수 그림을 그는 수백 번이나 다른 천에 반복해서 수놓았지만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술을 놓아도 그것을 감상해 줄 유일한 여인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 바다가 현숙한 아내를 앗아간 뒤 김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자랑이었던 철선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영원히 배시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저 지푸른 바다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물살 속에서 허우적대던 아내의 앙상한 팔과 그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라 선잠을 잘 때마다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산항 정영이 내려다 보이지만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먼 영도 언덕의 낡은 2층 집에서 숨어 지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상실은 부자 사이를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만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김준호는 상황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예민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지난 몇 년간 아빠가 엄마에게 보여준 냉대와 부재 중인 식사 그리고 고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빠는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간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두 부자의 식사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오직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와 무거운 한숨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설명하고 싶었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서투름과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식탁 위에 돈을 올려놓고 아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했지만 정작 가족애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준호는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김 씨는 가방을 들고 터미널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사랑한다, 거나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원래도 휑했던 집은 더욱 소름 끼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은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었고 그 무의미한 숫자들은 웃음소리가 있는 밥 한 끼나
날씨가 궂은 날의 안부 인사 한마디를 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먼지 아래 잠든 기억. 시간은 이끼가 돌담을 덮듯 느리고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노란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김 씨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에 거미줄이 쳐진 그 방에는 지나간 시절의 낡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낡은 종이 상자들에 가려진 곳에서 그는 색이 바랬지만 정교한 무늬가 조각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이민자 씨가 김 씨 가문으로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함이었습니다. 그 함에는 그가 아내라고 불렀던 여인의 청춘과 작은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힌 손을 떨며 상자 뚜껑에 두꺼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살에 닿자 그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즉시 은은하고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찌르며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말린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생전에 민자 씨는 이 향을 매우 좋아해서 옷에 향이 배도록 작은 향주머니를 끼워두곤 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를 과거로 그녀가 살아있던 시절로 이 집의 여인의 손길이 남아있던 날들로 순식간에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잘 개어진 낡은 한복, 몇 벌과 흑백 가족 앨범, 그리고 맨 위에 정중하게 놓인 작고 꼼꼼하게 쌓인 비단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직감에 이끌려 김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순백의 손수건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녀가 특별한 날에만 감히 사용했던 부드러운 면 소재였습니다. 마지막 러브레터와 미완의 꽃. 그 하얀 천 위에는 파란색 수국 한 송이가 수놓아지다만 상태였습니다. 매끄러운 바느질 가장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꼼꼼한 솜씨는 수놓은 사람의 정성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꽃잎 하나가 수놓아지다 말았고 바늘은 여전히 천올에 단단히 꽂혀 있었으며 파란 실은 그녀 삶의 안타까운 말줄임표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밥을 하러 가거나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돌아와 술을 놓을 생각으로 바늘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바느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수건 바로 아래에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아내의 정갈하고 부드러운 글씨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고 손이 심하게 떨려 눈을 가늘게 뜨고서야 급히 쓴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의 만석 씨, 곧 당신의 40번째 생일이네요. 당신에게 선물하려고 이 꽃을 열심히 수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수국은 감사한 마음과 가장 진실한 감정을 상징한대요. 당신에게 고마워요. 저와 아이가 먹고 입을 수 있도록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바다에서 고생해 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말수가 적고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선물은 작지만 제 마음이에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부디 바다에 나가는 일을 좀 줄이고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저와 아이랑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해요. 우리 너무 부자일 필요 없어요. 여보, 당신만 평안하게 곁에 있다면 나물에 죽을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사랑해요, 민자. 마지막 줄을 다 읽자 쪽지가 김 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먼지 쌓인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마치 학질에 걸린 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미완성된 손수건을 가슴에 꽉 껴안고 낡은 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와 큰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70. 새 노인의 울음소리는 썩은 나무가 밤중에 부러지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끊어지고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끝없는 포용력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생각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친 껍데기를 꿰뚫어 보고 그 안에 서툰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일에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냉대 짜증 섞인 내쫓음, 그리고 결국 깊은 바닷속 차가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천에 꽂혀 있는 세월에 약간 녹이 세운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바늘은 그곳에 꽂힌 채 주인이 돌아와 마지막 실을 수놓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 불빛 아래의 맹세. 그날 밤 늙은 남자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심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활짝 열린 상자 앞에 꼼짝 않고 앉아 미완성된 수국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미친 것 같지만 동시에 강력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순 없지만 당신의 소원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진 않을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꽃을 마저 수놓기로. 남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운 결심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에게는 심장의 명령이었습니다. 평생 굵은 밧줄을 잡고 수 톤짜리 그물을 당기며 비린내 나는 생선, 배를 가르는 칼만 쥐어본 손. 장사의 손처럼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히고 넙대대한 그 두 손으로 이제 가냘프고 작은 바늘 잡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안개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김 씨는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읍내 시장으로 걸어 내려가 좁은 골목길에 숨어 있는 자수용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리본과 천 형형색색의 실타래가 가득한 가게에 들어선 김 씨는 마치 꽃밭에 잘못 들어온 곰처럼 낯설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여주인이 놀라움과 난처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험상궂은 어부차림의 노인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소녀 선물 사시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멈칫 서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목구멍 속으로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거 살 겁니다. 파란색 자수실 좀 주세요. 수국 색깔로요. 주인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의 당황해하는 딱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가장 좋은 바늘과 실 세트를 꺼내 주었습니다. 늙은 선장의 새로운 전쟁. 자수 도구를 집으로 가져온 김 씨는 인생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거친 파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늘을 잡는 것은 폭풍 속에서 배의 키를 잡는 것보다 배는 더 어려웠습니다. 배실의 후유증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투박하게 굳어버린 그의 손가락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바늘은 계속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거나 그의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와 연습용으로 쓰던 자투리천 한쪽을 붉게 적셨습니다. 아팠지만 그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그는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거실의 전등을 모두 켠 채의 노란 불빛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작은 바늘 구멍에 실을 꿰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끝까지 되지 않아 실이 갈라져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화가 나서 자수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지며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하는 거야? 김만석,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아내의 손수건을 보면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수틀을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옛날 민자 씨가 창가에 앉아 그를 향한 사랑과 희망을 담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를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그가 그녀를 위해 조금도 인내할 수 없단 말입니까? 미안해요. 여보, 내가 꼭 당신을 대신해서 완성할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때부터 그는 자수를 일종의 명상이자 참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과거의 잘못과 젊은 아내의 영혼을 죽인 잔인한 무관심에 대해 스스로 벌을 내렸습니다. 바늘을 뽑아 올릴 때마다 어딘가 천국에 있을 아내의 영혼에게 보내는 기도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자야, 나 여기 있어. 너무 늦었지만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렇게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빈집에는 밤낮으로 바늘과 실과 씨름하며 눈물과 후회로 가득 찬 사랑 이야기를 짜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부산의 바람 부는 해변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두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이 년 젊은이들에게는 성취의 시간이지만 김만석 씨에게는 영혼 깊은 곳으로 향하는 고통스럽고 고요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번화한 자갈치 시장과 기름 냄새 가득한 부두에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점차 그의 기이한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과거의 위험 있는 김 선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등 뒤에서는 반쯤 장난스럽고 반쯤은 걱정스러운 별명들이 오갔습니다. 꽃 수놓는 영감, 괴짜 노인, 심지어 사랑에 미친 사람. 처음에는 짐꾼 청년들이나 햇볕에 그을린 젊은 어부들이 그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치며 거친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고기잡이 때려치우고 살림꾼 되시게요. 아니면 시장에 어느 과부 꼬시려고 손수건 수놓는 거요.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김만석 씨는 그 시끄러운 세상에 대해 귀머거리가 된 듯했습니다. 그는 낡은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가족 전체를 떠받치던 넓은 등은 굽어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자수틀을 보호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흘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에는 파도, 소리와 늙은 심장의 박동 소리, 그리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차 그의 고행에 가까운 끈기는 조롱을 잦아들게 했고 그 자리는 호기심과 무언의 존경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치 배를 가르는 칼만 잡던 몽키반 아나처럼 굵은 손가락과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은 이제 기적처럼 섬세해졌습니다. 바느질 선은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비뚤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 온 뒤의 하늘색과 비슷한 실 색깔을 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내 민자 씨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45도 각도로 바늘을 찔러 꽃잎에 광택과 입체감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고 대신 후회가 살 속까지 스며들었음을 증명하듯 헌 굳은 살 위에 새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한 조각 천 위에서 만난 두 세상. 그날은 늦가을의 우울한 오후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실어와 겨울이 곧 올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든 오동나무 잎들이 허공을 맴돌다가 검푸른 바다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항구 특유의 짙은 보랏빛 노을 아래 김만석 씨는 침침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마지막 바늘을 부드러운 면천 사이로 조심스럽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매듭을 짓고 작은 가위로 남은 실을 자른 뒤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매만졌습니다. 수국꽃이 완성되었습니다. 40년 간미완성이었던 사랑과 고통의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왼쪽 절반은 40년 전 고인이 된 아내의 자수였습니다. 그녀의 성품처럼 부드럽고 섬세하며 온화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오른쪽 절반은 현재의 늙은 남편의 자수였습니다. 약간 투박하고 힘줄이 섰지만 강인하고 꽉 차 있으며 단단했습니다. 꽃의 두 반쪽 두 사람, 두 성격 음과 양으로 나뉜 두 세상. 마침내 순백의 천 위에서 만나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옛 실과 새 실 사이에는 어떤 흉터도 없었고 오직 상실을 통해 성숙해진 사랑의 연속만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손수건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비단은 차가웠지만 그는 영혼으로 스며드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아내의 마른 손을 마지막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묘한 평온함, 마치 용서와 같은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가며 수십 년간 골마 터지고 피 흘리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과거의 복사판과 현재의 분노. 그가 그 신성한 순간에 잠겨 있을 때 근처 부두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와 고요한 공간을 찢어 놓았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 짐을 싣기 위해 대기 중인 냉동 트럭 옆에서 젊은 부부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늘과 기름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편은 분노와 피로로 얼굴이 붉어져 아내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나는 이 항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자본가들에게 목숨 걸고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리는데 넌 집에서 애 보고 밥이나 하면서 뭐가 불만이냐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뺨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고 목소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난 당신이 죽도록 일하는 거 필요 없어. 명품 가방이나 예쁜 옷, 살 돈도 필요 없다고. 난 당신이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게 필요해. 애가 3일 동안 아팠는데 알기나 해. 애가 아빠 얼굴도 잊어버리겠어. 당신은 일이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했어. 닥쳐. 여자들은 정말 귀찮아. 돈 없으면 흙 파먹고 살래. 젊은 남편이 팔을 휘두르며 가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 그 대화. 너무나 익숙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전 그 운명적인 오후 김 씨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과거가 잔인한 흑백 영화처럼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고 날카롭게 다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젊은 청년에게서 오만하고 무심하며 눈먼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 젊은 아내에게서 외롭고 무력하며 사랑을 갈구하는 민자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배운 교훈, 보이지 않는 힘이 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젊은 부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묵묵한 태도 바람에 날리는 백발 깊은 주름이 패인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기묘한 위엄이 풍겨나와 두 젊은이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도 울음을 멈추고 낯선 할아버지를 둥근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젊은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대양처럼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완성한 손수건을 청년 앞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파란 수국꽃이 하얀 천 위에서 돋보이며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젊은이, 이게 뭔지 보이나?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자갈끼리 부딪히는 소리처럼 걸걸하고 거칠었습니다. 청년은 어리둥절해하며 방금 전의 공격성은 사라진 채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꽃자수 손수건 아닙니까? 맞네. 수국이지. 진심의 꽃이야.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천표면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제 아내가 40년 전 제 40번째 생일 선물로 이걸 수놓았지. 그는 잠시 멈추고 고통을 삼킨 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꽃을 다 수놓기 전에 죽었어. 비바람을 뚫고 내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러 항구에 왔던 바로 그날 죽었지. 그때 나는 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돈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녀를 집으로 쫓아냈어. 방금 자네가 아내에게 소리친 것과 똑같이 소리쳤지. 공간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멍하니 서 있었고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씨는 시선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해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는 수평선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730일을 꼬박 이 부두에 앉아 반을 잡는 법을 배우고 나머지 꽃 반쪽을 수놓았어. 그 2년 동안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나. 그는 고개를 돌려 청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깨달음에 불꽃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꽃잎 하나를 수놓는 시간, 아내와 마주 앉아 온전한 한 끼를 먹는 시간이 내가 평생 잡은 물고기와 번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네. 돈은 평생 벌 수 있고 잃어도 다시 생기지. 하지만 자네 앞에 서 있는 여자, 자네, 아이의 엄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 물거품처럼 그해 태풍 속에서 사라진 내 아내처럼.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젊은 청년의 어깨에 얹고 경고를 전하듯 살짝 쥐었습니다. 무심함이 자네의 행복을 죽이게 두지 말게. 부자가 될 때까지 사랑을 미루지 마. 집에 가 처자식을 안아주라고. 나처럼 늙고 고독해져서 유령에게 사죄하려고. 여기 앉아 꽃이나 수놓게 되지 말고. 그 대가는 너무 비싸서 자네는 치를 수 없을 거야. 젊은 청년은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찬물을 끼얹듯 그의 어리석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두 손을 내려다보고 떨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고 작게 말한 뒤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서툴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서서히 켜지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서로 얽혀 작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남은 자의 미소와 새로운 시작. 김 씨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튼
아주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피어 올랐습니다. 40년의 긴 세월 만에 그 고통스러운 얼굴에 처음으로 떠오른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의 결혼 생활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자신의 영혼도 구원했습니다. 그는 오늘 마지막으로 바다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바닷바람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뼈를 깎는 듯한 차갑고 짠 맛이 아니라 용서의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스름한 노을 속에서 그는 지평선 어딘가에 어른거리는 민자 씨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연보라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자야, 다 수놓았어. 우리 꽃이 피었어. 예쁘지? 그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번져버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 박동 바로 옆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이제 슬픈 유품이 아니라 부적이자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자수틀과 바늘 실을 낡은 천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갈 것입니다. 언덕 위의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냐, 아빠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왔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집에 좀 오렴. 아빠가 뼈다귀 김치찌개 끓여줄게. 아빠는 너랑 밥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아들아.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빠. 김 씨는 전화를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 씨의 수국자수 손수건은 40년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맴돌 것입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장인 남자들은 종종 물질적 가치와 사회적 야망을 좇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처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큰 집이나 더 고급스런 차 비싼 명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관심, 어린 눈빛,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필요로 합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무심함이 당신의 사랑을 매일 죽이게 두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단 위의 사진이나 묘지의 차가운 무덤으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중함을 배우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창한 맹세가 아닙니다. 황혼의 사랑,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곁에 앉아 인내하며 인생의 미완성된 부분을 함께 수놓고 손을 잡고 폭풍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 채널에서 부산의 수국 자수 손수건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드러운 알림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